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전원주택의 입지를 정하는 방법이나 차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사용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개를 하고 하다 보면 전원주택을 최근에 많이 찾으세요. 예전에는 전원주택을 찾는 용도가 은퇴를 한 뒤에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이제 전원주택을 찾았으면 그 뒤에는 보면 세컨 하우스 정도로 해서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도심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전원주택을 좀 이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전원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원주택을 대팔 때 그리고 이제 실제 생활할 때 이제 굉장히 생각했던 거하고는 달리 조금 애로점이 많은 걸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실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집을, 이런 위치를 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오늘 좀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전원주택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세요. 전원주택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많은 매체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원주택을 선정할 때 기준점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전원주택의 기준점은 뭐니 해도 일단 뷰입니다. 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전원주택은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뷰가 일단 전원주택의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갑니다. 앞에 공장이 많다든지 창고가 많다든지, 안 그러면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앞에 이제 조망권이 크게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데는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살면서도 답답하고 생각했던 전원생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뒤에 드리겠지만, 두 번째,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나홀로 주택이 아닌다면은 대부분 그 마을 쪽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지어놓고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일반 이제 도심 같으면 충분히 사생활 보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지었을 때는 지인들하고 여름에 마당에서 삼겹살도 굽고 사람들하고 좀 뜨뜻하게 조금 즐기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전원주택 위치를 잘못 잡아놓으면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에서 항의가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마당을 해놓고는 마당에서 바베큐 한번 제대로 못 굽는 집 가구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사생활 보호가 되는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 가구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홀로 주택이 아니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가구수가 10가구, 15가구 이래 되면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배달 음식이에요. 배달 음식. 실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농담삼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짜장면 배달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의아해서 웃으세요. 배달이 안 온 지역이 지방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골에서는 좀 밀집해 있는 상가들 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어지면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이 되는 위치가 나름대로 생활권이라는 거죠. 가구수가 조금 많은데 최소한 한 50가구 정도 되는 데는 어지간하면 배달이 다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꼭 현황이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원생활을 할 때 가구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을의 가구수도. 그리고 도로 사정은 크게 이제 개의치 않는데, 전원생활 하시면서 도로까지 왕복 2차선, 4차선 이런 데 있으면 시끄러워서 오히려 또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주택 형태가 나홀로 주택입니다. 마을을 떠나서 마을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는데 혼자서 단독으로 짓는 경우,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많이 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재력도 되고 실제 평수도 굉장히 좀 넓게 보고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문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도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금을 빼서 여기에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아직까지 초등학생 미만이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 전원생활을 하는데 대규모로 전원주택을 짓고 오는 것보다 자녀들이 이제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키우고 싶고 자연에서 같이 애들하고 이제 생활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지금 나홀로 주택에 한상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거. 나홀로 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용도구역에 용도구역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농지라든지, 농지 중에서도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집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관리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한 관리되는 이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예비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에 관련된 시설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기농이나 기촌 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농지를 사서 거기에 그 건폐율의 한 20%, 100평 같은 바닥평수가 20평 정도 되는 농가주택이나 창고나 농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일반적인 창고도 집이든 다 지을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도 한 40% 정도 되고 용적률도 높으니까 그 땅값 차이가 좀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이제 지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목이 이제 땅 사는데 큰 필요가 없겠지만 집 지을 때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그 지목이 대지로 돼 있다고 하면 건축 전체 비용에서 한 20%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허가에 할 때 전용 비용이라든지 노총 어떤 관련되는 각종 세금들이 지목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지로 돼 있으면 먼저 다 지불됐다는 이야기죠. 그 나머지는 토목 비용도 별로 없고 건축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인데 이게 건축을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목이나 용도구역이나 이 부분의 좌우가 크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실제 전원주택을 짓는데 토지 가격 1, 20만 원 차이는 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목이나 용도구역에 관련돼서 어떤 값어치가 이제 환산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그래 중요치가 않습니다. 대규모로 개발하는 경우 인야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개발을 할 때 토지 가격 10만 원 주고 사서 인야로 개발해서 그 토목 비용이 들이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나홀로 이제 혼자서 내가 살기 위한 내 집을 짓기 위한 전원주택은 토지 가격이 용도구역이나 지목에 따라서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나홀로 주택을 제가 이제 짓지 말아야 되는 이제 1번으로 꼽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제일 제가 많이 해드리는 내용이 집을 지으실 겁니까? 아닙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실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기존에 살고 한 2, 3년 정도 살고 매매를 하시는 전원주택을 찾는 게 유리합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요거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도가 좀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혼자서 따로 굉장히 조용한 상황에서 규모있게 해서 정원도 좀 가꾸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주택도 괜찮습니다. 전주택도. 그런 분들은 그런 데 대한 이제 내용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돈이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그런 분들은 상관없는 경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도심 생활을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도심에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아니면 전세금을 가지고 여기 이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기준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 비용이 제가 이제 세 분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전원주택을 짓는데 건축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시간에는 대충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전원주택을 입지를 정할 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나홀로 주택을 선호하지 않느냐 하면 건축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전용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떠나서 토목비용,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는 상하수도 이런 전기 이런 이제 내용도 전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대부분 전기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나홀로 주택은 마을이 있고 논밭 한가운데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수도관을 다 가지고 와야 되고 수도관 공사 비용이 보통 요즘 시골 가면 비포장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포장도로입니다. 포장도로. 그 포장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을 다 파헤쳐가지고 상수도관을 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없죠. 지하수 파야 됩니다. 지하수. 하수관은 정화조를 이제 설치한다든지 정화조는 보통 500에서 한 500까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지만 이런 상수도 잘못하면 몇백마다 되면 몇 천만씩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목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나홀로 주택이.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이제 어떤 부대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나홀로 주택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전원주택에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제 구역이나 지목에 따라서 이런 거죠. 생산관리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농가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이제 일반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 80만 원이다. 자, 마을에 붙어 있는 칠학지구, 일종 주거지역이 있어요. 이런 칠학지구에 대지로 전환되어 있는 지목도 대지로 되어 있고,
농지가 아닌 이제 대지로 돼 있고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목도 전답으로 돼 있고 용도도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 하고 80만 원짜리 하고 마을에 100만 원짜리 하고 계산을 해보면 두말 할 것 없이 마을에 100만 원짜리 훨씬 사기치입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농지를 이제 주택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뭐 이래 해야 되는 비용들 들어가는 거는 검색만 해보셔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어촌 뭐 발전 기금이라든지 뭐 전용 비용이라든지 토목 설계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쳐보면 땅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3, 40만 원 비싸더라도 대지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시골 땅을, 시골 집을 사서 아예 철거를 해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땅값이 사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다들 잘 모르시고 이제 문의를 해오시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드리면, 이만큼 차이가 나냐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 시골에 지금 이제 농사를 짓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 드셔서 더 이상 이제 시골 생활을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집을 내놓는 경우도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 중에서 괜찮은 위치를 찾아서 이제 짓는 것도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시골 정치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치안 문제도 있습니다. 나홀로 주택하고 시골 마을하고 이제 붙어서 이제 짓는 경우에 치안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저는 될 수 있으면 나홀로 주택보다는 마을 한 5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 있는 고기의 큰 집들을 사서, 아니면 이제 그런 집들을 다시 이제 그 건축을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걸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농지를 사서 홀로 떨어져서 나홀로 주택을 짓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우려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몇 년 살다가 반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매도했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큽니다. 아파트는 실제로 매도를 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나 떨어질 확률을 봤을 때 중간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손해가 없어요, 아파트는. 그리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알듯이 빌라는 손해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올라가는 것보다는 감각상각에 의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속해. 그런데 제일 가격이 요동폭이 심한 경우가 저는 전원주택이라고 봅니다. 전원주택 뭐 40평 요래 45평 요래 짓는데 뭐 땅 뭐 80평 요래 물고 이래 지어가지고 4억 8천 뭐 4억 5천 이래 들어서 전원주택 지어놨는데, 근데 막상 이제 팔 때 돼서 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런 의뢰를 받았는데 매도하시는 분은 공사 비용이 4억 8천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살다가 나가시기 때문에 4억 6천에 팔아줬으면 싶다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중개업소에서도 이 집에 대한 가격을 매기지를 못해요. 옆에 팔린 사례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대충적으로 공시지가라든지 뭐 주변에 어떤 이제 일반 주택이라든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를 봤을 때 여기 제 입장에서는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4억을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공사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전용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또 2, 3년 살다가 나오는 뭐 상황에서 그 정도 자기가 지어놓은 공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들어가는 돈들은. 그런데 실제 값어치는 그만큼 안 나갑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4억 8천이 아니고 3억 8천 개도 이제 매매가 될지 안 될지가 좀 불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2년, 2, 3년 살고 집값이 한 1억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떨어진 이유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 환경입니다. 뷰입니다. 뷰. 그래, 뷰가 좋지가 않네요. 그 앞에 강이 있고 뒤에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입지를 선정해서 전주택 이제 공사하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이제 집을 지으셨다 하는데, 근데 강이 있는데 강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물도 많이 흘러가 다니는 아니고 뭐 별로고, 뒤에 산세도 그렇고 마을도 그래 깨끗한 환경이 이제 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국토가 넓어서 차량 통행이 너무 많아서 또 소음도 그렇고 마당에서 뭐 뭘 하기도 그렇고 2층에 올라가서 하기에는 이게 주변 환경이 이제 옆에 주위에 항해받기 딱 좋을 정도의 위치더라고요.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는데 한 상만 가지고 진짜 잘못 지은 경우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사진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매도자분한테 한번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매도자분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구두로만 이야기를 드리는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공사비 때문에 이걸 전원주택을 갖다가 매도를 하는데 매도가
빨리 안 돼서 들어오시는 분은 그 값어치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생활 보호나 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뷰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들고 탁 트인 환경 바라보면서 그런 로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이게 뷰가 안 되니까 건축 비용이 어떻게 지었던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부동산 오래 했지만 건축에 대해서 그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장재가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지만 이 집이 잘 지어졌다 못 지어졌다 정도는 저는 보면 압니다. 그 정도만 아는데 일반인들이 집에 내장재를 어떻게 쓰고 어떤 자재를 썼는지에 대해서 전원주택은 진짜 공사하기 나름입니다. 공사하기 나름. 보통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닥평수 한 30평 물고 위로 한 20평 물고 해서 한 50평짜리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4억 5천에서 4억 9천 요까지 들어가겠더라고요. 100평짜리 집에 50평 집이 4억 8천 5억이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40평 요래 되는 것 같으면 신축 같은 경우에도 2억 5천 잘 넘어서지 않습니다. 3억 이 정도 쓰는데 근데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유로운 환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로운 환경조차 없으면 이거는 사실 전주택의 용도로서 너무 비싸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이야기 드리면 전주택을 짓고 난 다음에 짓는 공사비보다 더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 산세도 뒤에 산세도 이쁘고 보통 전주택은 산을 등지고 지어야 됩니다. 마을로 치면 제가 도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 국도 이제 왕복 2차선 되는 이제 국도 바로 앞에 붙이는 전주택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전주택을 지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매매할 때 분명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소음도 심하지.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안 되지. 도로만 좋다 뿐이지 도로 앞에 지어 놓으면 뷰도 안 됩니다. 시골 이제 마을이나 전주택 짓는 거 보면 저 끝에 맨 끝에 산 밑에 짓습니다. 그 산 밑에 짓는 이유가 경사도 때문도 있고 그래서 산 밑에 지어 놓으면 멀리까지 조망권이 확보될 수도 있고 도로 사정이 어떨 때는 보면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공사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 나올 정도의 도로폭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재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받는 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집들은. 그래서 조망권이나 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원주택에서는. 전원주택의 토지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사는 비용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그 주변의 시세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따른 구역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 지목 변경이 대지까지 다 돼 있는 마을이 훨씬 더 사기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안도 확보되기 때문에 나홀로 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치안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전주택의 첫 번째 덕목이 뷰라는 거.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가 되는 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용도구역이나 지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택 지었을 때 꼭 나홀로 주택은 여유가 있어서 혼자 망중한을 즐기시는 분들 빼고는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그 비용으로 시골 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사계 전원주택을 좋은 위치에서 짓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큰 손해를 안 보시게 되고 그리고 여윳돈으로 주변에 농지를 조금 사서 같이 농사도 조금씩 지어가면서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의 가구수도 중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전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개할 때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게 되는 경우 더 좋은 집을 찾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걸 오늘 요 시간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전주택지 충분히 아직까지는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발품 파릇해가지고 전주택은 될 수 있으면 지어져서 사용했던 전주택을 찾는 게 맞고 그게 안 되고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런 입지 선정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올 때 굉장히 큰 후회를 하시고 사시다가 한숨 쉬는 경우를 원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전주택에 대해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한상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주택을 이제 문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주택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런 자세하게 건축되는 과정들을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